여의도 포차입니다. 예, 여의도 포차 격주로 여러분을 만나 뵙는데 오늘 만나고 또 다음 주는 제 사정 때문에 다음 주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모시고 여의도 포차 하겠습니다. 오늘 포차 손님은 민족중흥회 정재호 회장이십니다. 정재호 회장님. 작년이었죠, 회장님. 그 박정희 대통령 추모 대회 하던 날. 네, 그 그때 작년. 예, 제가 추모사로 갔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참석하는 바람에 추모사는 못하고 추모사를 그냥 봉정하는 걸로, 봉정하는 걸로 했잖아요. 근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 추모식에 윤석열 현직 대통령,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날 같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 정재호 회장님이 만들어내셨어요. 그때 저는 태산 같은 여한들이 얽혀있는 것이, 얽혀있는 그런 진한 한이 두 사람의 상봉을 통해 가지고 말끔히 해소됐다는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현장이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예, 그날 말끔히 해소된 것 같아요. 가까이서, 제일 가까이서 같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제도 유경수 여사 50주기인데 윤석열 대통령 예분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되는 광복기념절 행사 전에 서둘러서 거기 참배를 하고 갔다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요. 오늘 아침. 오늘 아침. 맞아요. 그런 점으로 봐서는 보수 결집이라 그러면 너무 피하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잠시 정치 논리가 끼어드니까. 근데 아무튼 어려운 이 시국 현안에 비춰볼 때 그분들의 참 서로 흉금을 털어놓고 접촉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상당히 인상적인 감동으로 와닿았다고도 볼 수 있고 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자리를 준비하고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우리 자유파의 최고 원로 중에 한 분이신 정재호 회장님을 모시고 이제 여의도 포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한 잔 마셔도 돼요? 예. 자, 맥주 따르시고 우선 한 잔 하고 시작합시다. 네, 저는 뭐 컵이 없어서 자, 컵을 그걸로 그냥 이거 제가 마시던 겁니다. 자, 이건 제가 마시고. 자, 우리 남 작가는 알아서 맥주 자작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좀 더 드릴까요? 됐습니다. 한번 이렇게 부딪힙시다. 예, 그래요. 부딪히려고 제가 다 따랐습니다.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자, 이제 우리 정재호 회장님 뭐 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어떤 분인지 짧고 압축적으로 굵게 프로필 시작해. 자, 1930년 대구생, 현 94세. 네, 1930년생이라면은 뭐 박노식, 도금봉 이런 분들이 1930년 생이시고요. 94세예요? 모르겠습니다. 나 잘 몰라요. 네, 만으로 치기도 하고 뭐 또 우리나라 특별한 문화지만은 우리 나이라는 표현도 있고 해서 헷갈리. 30년 세이니까 뭐. 우리 나이로 쉬운 95. 요즘 윤석열 나이로 94, 94세. 나이만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위대한 인물은 학교를 열었다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배제학당 하버드 프린스턴, 박정희 대통령은 대구사범, 또 만주공관. 정재호 회장님. 그 정재호 회장님도 학교를 3개. 짧고 굵게. 청구대, 서라벌예대, 성균관대를 각각 다 다니신. 어디? 청구대, 지금 영남대로 바뀌었고. 청구대학교, 영남대학교. 서라벌예대 문창과, 여기가 어마어마한 데입니다. 지금 서라벌예대 문창과로 갔는데 거기 김동리 선생님이 만드셨던 곳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균관대는 행정학과. 그리고 언론계에 투신하셔서 세계통신, 민국일보, 서울신문 등을 거쳐서 경향신문의 정치부장, 편집부국장, 논설위원을 하셨는데 예전에 오원철 수석께서 10월 유신이 없었으면 한국의 중화공업화는 불가능했다. 그 과실을 누리면서 비난만 하는 것은 염치 없는 짓이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아주 신념을 바치신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정재호 회장님이시고요. 이거는 경향신문 시절에
사이공 도쿄 특파원을 지내셨거든요. 근데 그때가 월남이 휘청휘청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세를 최전선에서 보고 오셨습니다. 그때 베트남 망하는 걸 보셨나요? 아니면 그 전에 다녀오신? 아니죠. 전투 부대가 월남 파병 청룡 부대가 이제 무력 부대가 침공 저 원조로 제공해가지고 시점 배치될 때 같이 갔습니다. 그럼 그 베트남전 참전 초기에. 예. 그럼 그때 종군 기자를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진소이가 종군 기자 1호 아니에요? 월남전 종군 기자들이 있는데, 네. 그 종군 지역이 다르죠. 6.25 때 저는 종군했는데. 6.25 때 종군하셨어요? 근데 베트남전 초기, 제 선친도 베트남전 참전하셨는데 초기에는 우리 군인들이 많이 상했어요. 많이 전사하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 위험한 데를 다녀오셨네. 맞습니다. 네, 계속하세요. 네, 그리고 9대 10대 유정회 의원을 역임하셨는데 저음의 아마추어 트로트 가수로 이름을 날리셨습니다. 그래요. 예. 네, 10월 17일 청와대 모임에서 공화당 대표는 최재구 의원, 유정회 대표는 정재호 의원이 얼마나 더 뽑혀서 남았어요? 요게 마지막입니다. 예. 노래 시합을 하셨는데 유정회 대표 선수로 뽑혀서 박 대통령 앞에서 네, 2절까지 부르셨습니다. 삼각지 로타리에를 부르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하고 여러 가지 인연이 좀 각별하신 것 같은데. 있습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 생각하면 원래 원래는 중앙청 출입 기자들이 청와대에서 그때는 청와대라는 말이 아니라 경무대에서 발표할 사항이 있으면은 중앙청 출입 기자들이 버스로 타고 경무대에 가서 발표문만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제3공업이 출범할 때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최고의 출입기자들이 저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대통령을 뵙고 군복에서 민간복을 갈아입었다고 해서 민간 정보를 보지를 않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대통령 관저를 언론에 오픈해야만 상징적인 효과가 있다. 소위 문민 정부로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박정희 최고의 의장 대통령한테. 옆에 배석하고 있던 이구락 비서실장이 그 양반이 머리가 아주 순발력이 대단한 분입니다. 대통령한테 또 진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합시다.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이래가지고 9개사 그 당시에 영자지, 경제지 빼고 통신사 3개하고 그 당시에는 대한일보라고 있었어요. 를 포함해서 9개사가 출입기자단을 만들었죠. 그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다 아실 텐데. 저희가 다 아는 얘기 빼고. 하여튼 그 양반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자기의 사생관을 밝힌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이하여라는 것을 손수 먹물 갈아서 서서 그거를 내거든요. 자기의 조국에 대한 사생관을 그렇게 농축시켰기 때문에 그 양반이 부정부패는 안 했거든요. 최소한도. 부정부패하고는 담을 산 분입니다. 그리고 눈물이 많아요. 아, 그래요? 거기는 보기는 아주 냉엄하지만은 눈물이 많아요. 눈물이 많다는 것은 조금 속된 말로 인전머리가 풍부하다는 표현으로 통하는데 그래서 혁명이라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혁명을 해놓고도 그 반혁명 분자들을 옥에 갇히긴 해도 그 뒷바라지는 그 가족들을 먹고 살게 다 해주고 아주 그 인정머리가 풍만하신 분입니다. 그런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래도 정이 아주 많은 분이에요. 회장님 개인적으로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 있었던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디 책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회장님은 직접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박정희 대통령하고 가깝게 지근거리 계셨으니까. 글쎄요, 뭐 그냥 반을 중심으로 화두로 삼으려면은 밤을 새워도 짧지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나라의 시국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러한 난국에 처해 있을 때 인간 박정희의 진면목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간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들은 바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실록을 펼쳐놓고 페이지 넘길 때마다 아주 깊이 사고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그건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인데 오늘 그 행사만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 연설 가운데 자유라는 낱말이 수없이 난무했어요. 예, 맞아요. 그 자유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가치의 자유라는 이름의 가치를 확장시킴으로 해서 남북 통일로 접근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경축사가. 그 완성도는 자유다. 뭐 그런 얘기는 상당히 그 본인이 깊이 자기 성찰을 통해서 얻어낸 결론이 아닌가 싶어서 나는 오늘 그 양반의 연설을 듣고 지난번에 나도 이제는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한 적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지간히 이제 정치의 본령을 한복판을 어지간히 꿰뚫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조금 시건방진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는 실물 정치하고 많이 부딪히 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분이 깊이 빠져들고 있다. 그건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제는 없는 얘기인데 제가 진짜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10년 동안 만난 사람 중에서 그 회장님 나이가 제일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가 된 김영석 씨 말고 100세 철학자 김영석 씨한테 누가 물어봤거든요. 언제가 인생의 전성이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60살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김영석 교수님. 은퇴하고 나서. 네. 김영석 교수라고 지금 100세 넘은 철학자 교수 그 양반한테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인생의 전성기가 몇 살 정도입니까? 그랬더니 60살 좀 넘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되게 많이 놀랬거든요. 회장님도 이제 거의 근접하고 계신데 언제가 인생의 전성기입니까? 남자한테? 누구를요? 아, 그러니까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인생의 전성기다. 예. 회장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였어요? 인생의 전성기. 회장님 인생의 전성기. 글쎄요. 예, 지금이에요? 언론계죠. 언론계 계셨을 때. 그때는 경향신문이 가장 부수가 많이 나갈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경향신문이 좌파신문 아니었죠? 그때는 아니죠. 아니죠. 예. 저 좌파하고 전혀 관계없고 상당히 그 중립적으로 들어가면서도 여야 넘나들면서 깊이 있게 파고들고 신문 부수가 제일 많이 나갈 때입니다. 조선일보를 뛰어넘었을 때니까. 그때는 소공동 시대인데 소공동에 그 가판이 나올 때 되면은 서울 장안의 모든 자전거가 다 동원이 되다시피 했어요. 그 자전거 부대가 신문을 싣고 가판을 하거든. 그래서 그때가 전성시대라면 전성시대. 아, 그렇구나. 나이도 한 40대 중반이고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하고는 여러 일화가 있으실 텐데 유경수 여사하고는 보신 적 있어요? 만나신 적 있어요? 나는 유경수 여사하고 직접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먼 발치에서 이 얘기를 많이 들었죠. 듣고 유경수 여사가 흉탄에 쓰러지는 현장에 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초선의원인데 8월 15일 날 바로 8월 15일이죠. 문세관이가 총을 쏘는데 그 현장에 있을 때 나는 그 문세관의 총소리와 더불어 유경수 여사가 다소 곳이 한복을 입고 나오셨는데 그냥 슬그머니 옆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그러자 경호실장이 총을 빼들고 막 무대 앞으로 나왔죠. 나왔지만 쏠 수가 없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총알이 제대로 문세관을 겨냥할 수도 없고 누가 누군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느낀 것이 박 대통령이 군 출신이어서 그럴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순발력이 있어가지고 총소리와 더불어 연단해서 몸을 낮추죠. 가라앉아.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경호관들이 유경수 여사를 들쳐업고 이렇게 모시고 나가는데 급하게 가죠. 나가는데 대통령이 웬만하면은 생중계하고 있는 방송이거든요. 그냥 대통령이 거기서 연설 중단해도 욕할 사람이 없을 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래서 조금도 허드레짐이 없이 가랑가랑한 음성으로 마지막 연설문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완벽하게 소화를 하고 나가면서 유경수 여사가 떨어뜨린 고무신을 흰 고무신을 주워 들고 나가면서 손을 흔들고 나갔어요. 아, 그래요. 그때 난 순간적으로 이 나라의 대통령이 저 정도의 간단을 갖춘 인물이라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 완벽한 신뢰. 그 순간에 그 현장에 아수라장 현장에서 그런 느낌을 갖는 것도 저도 좀 색다른 신기자적인 감성이라는지는 모르지만 있었고, 야, 저 양반이면은 나라 맡기고 태평성가를 해도 마음 놓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근데 그 와중에 유경수 여사가 벗겨진 그 고무신을 챙겨서 주워서 들고 나가면서 또 관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그때 보면은 대통령이 일단 연단 아래로 몸을 피했다가 이제 1차로 정리가 된 다음에 일어나서 하던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청중들이 열광적으로 박수를 칩니다. 대통령이 부사하시구나.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양반이 과연 사람인가 인간이야. 보통 사람이면 그럴 수 없어요. 거기서 끊고 그냥 나가더라도 관중들이나 텔레비 보는 사람들이 욕하지 않았을 겁니다. 문자 그대로 극한적인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스스럼없이 똑같은 톤으로 연설문을 다 끝내고 나가면서 고무신을 주워가지고 들고 나가 손을 흔들고 나가. 야, 그 순간은 드라마였어요. 드라마였어요. 아주 감동적인 드라마였어요. 그리고 유경수 여사가 이 양반이 어느 정도 섬세하냐 하면은 박 대통령이 담배를 즐겨 피우셨어요. 예. 그때는 백구 담배라고 있습니다. 백구 담배. 갈매기. 아니요, 백구라고. 아닌가? 그게 20개 딸인데 월남 파병을 결정할 때 그 야당에서는 윤보선 선생은 젊은이의 피를 빨아먹는 정권이라고 독한 소리를 퍼부었어요. 그런데 박 대통령은 그 월남 파병을 결정할 때 밤잠을 설치면서 하루에 담배를 3각이면은 60개피 아닙니까? 그러네. 예. 그렇게 피우고 끄고. 근데 유경수 여사는 밤잠을 설치면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대통령이 한숨 쉬었다가 또 월남 지도 갖다 놓고 펼치고 고심하는 그 현장에 늘 모서리에 앉아가지고 시중을 들면서 그 용기를 불어넣어드리고 하는 그 참 아주 섬세한 분이었죠. 섬세한 분인데. 재떨이 수북이 담배꽁초 쌓이면 또 그거 갖다 버리고 또 새 거 갖다 주고. 근데 그 월남 파병과 관련해서 아직 전혀 알려지지 않는 비유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조금은 표시가 되었습니다. 뭐냐면은 존슨 대통령이 내가 한국의 속담을 듣고 왔소이다. 한국인의 덕성 가운데 은혜를 모르는 배신자는 상종을 말라는 이 얘기가 있다는 걸 들었소이다. 그런데 박 대통령께서 이번 월남 파병을 결정해 주는데 바로 그 속담을 인용을 하면서 6.25 때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고 우리를 도와준 그분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안 도와주면은 우리가 사람이 아니지 않나요? 그 속담을 인용하면서 했다는 얘기를 자기가 CIA를 통해서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남자답게 약속을 합시다. 이거는 이제 그 존슨 대통령의 언어입니다. 예. 그러면서 내가 꼭 한 가지 가까이 소원을 들어줄 게 있으면은 모든 것을 걸고 약조를 하리라. 한 가지는 들어주겠다. 예, 말씀해 주세요. 그때 박 대통령이 토설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과학을 가지고 중공업을 일으켜서 우리도 남의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싶다. 그게 내 소망이다. 그래서 하나 만들어줘요. 그게 카이스트입니다. 카이스트의 탄생이 거기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슨도 그 자기 몸집 값을 한 사람이야. 예. 남자답게 약속을 합시다. 내가 도와드리겠소. 이거는 우리 둘만 합시다. 꼭 도와드리겠다.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카이스트. 그게 오늘의 카이스트예요. 그래요. 사내 대장부들끼리 만든 대화라는 게 그렇게 육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가 오늘 저 기념식을 갖다가 세 군데서 벌이는 지방자치 수준의 지금 광복절 행사를 했거든요. 그걸 보시고 계시면은 기분이 어떠십니까? 나는 하여튼 뭐라고 얘기를 꺼내야 될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박정희 대통령 얘기만 나오면은 나는 그만 자꾸 감정이 뜨거워졌어요. 다른 얘기가 잘 들리질 않습니다. 아니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두 분의 말씀만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유경수 여사는 네. 그 일기장 같은 거 아직 못 보셨죠? 내일은 그렇고 월요일 날 유경수 여사의 진면목과 관련된 비하인드 워딩 예. 그걸 내가 하나 보내드릴게요. 잠깐 네. 한번 좀 그걸 보시고 요 다음에 기회 있으면 널리 좀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지금 월남전 때 윤보선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반대했다고 그랬는데 경부고속도로 지을 때도 야당 의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반대했죠.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뭐라고 반대를 했습니까? 그때는 젊은이의 피를 빨아먹는 정권이라고 아주 그냥 고약하게 퍼부었죠. 네. 그런데 윤보선 선생만 하더라도 연배가 높으신 분이니까 그렇죠. 덕성은 있는 분입니다. 고생도 안 해보지만은 그래서 그 박 대통령의 그 월남 파병으로 해서 우리가 국세가 껑충 뛰어넘는 데 대해서는 훗날 자기 비망록에서 인정을 했군요. 비망록에서 대단한 인물이다라고 적은 적이 있어요. 네. 그냥만 하고 두 사람이 맞붙어 싸울 때 16만 표 차로 맞아요. 63년 대선 5대 그런데 대통령 그것도 호남 마지막에 호남에서 무인도 섬에서 건너온 표가 모아서 16만 표가 된다. 지금 생각하면 호남이라는 특수한 지역 사정과 정서를 고려하면 또 묘한 그러네요.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충청북도 옥천에 유경수 여사 생가를 갔다 왔어요. 그 생가 다녀오셨죠? 옥천에 있는 유경수 여사 생가. 예, 그래서 옛날에 가봤죠. 예, 거기 가면 유경수 여사가 대구로 시집가기 전까지 살았던 방이 지금도 보존돼 있는데 그게 맨 북쪽에 있잖아요. 북향으로 조그만 방. 그러니까 그 당시 육신의 집안이 조선 말기에 10대 부자 중에 한 집안이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집안의 가풍이 그렇게 엄격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요. 네. 역시 그 큰 집에서는 큰 집안일수록 그 자녀 교육이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아주 엄격했어요. 그러니까요. 엄격했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하면 가정의 실패를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멀쩡한 따님을 엮는다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상당히 반대를 했죠. 반대를 했는데 그 양반이 대구 부시장이 두 사람의 결혼을 주례를 했는데 박정희 양과
맞아. 유경수 군의 이름이 박정희니까. 신랑 유경수 군과 이름 딱 그렇게 이름이 맞아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김종필 씨가 또 중심을 봤죠. 그래서 특별한 인연들이 맺어진 순간입니다. 네. 그래서 유경수 여사가 생전에 그 박근혜 딸한테 그렇게 엄격하게 그럼요.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여고 다닐 때 청와대 자동차 타고 못 다녔습니다. 못 다녔어요. 꼭 그냥 일반 버스 타기나 전차 타고 버스 타고 다녔다는 증언이 있어요. 엄격했어요. 그때 경호는 안 했어요, 그러면? 경호는 먼 발치에서. 먼 발치에서. 불편하지 않게 시민들이. 그래도 유경수 여사 그 돈에 관해서 굉장히 깔끔한 분이셨는데 저는 예전에 들었던 에피소드가 그 아버님 되는 분하고 저녁 때 되면은 혼돈을 이렇게 다니면서 다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어요. 둘이서 육종관 씨하고 유경수 여사는 그게 좀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가 돈을 함부로 대하면은 돈도 너를 함부로 대한다. 이런 식으로 경제관념도 심어지면서 돈이 얼마나 엄격한 것인가.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굉장히 청변한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가 돈 앞에서 절대로 이 무너지거나 이러지 않았던 분이었던 것이 이번에 특활비 때 나왔잖아요. 특활비 얘기 들으셨죠? 근데 그 아주 깨알같이 손수 적은 게 뭐 얼마 남았다, 그게 남아가지고 줄을 땡겨가지고 어디로 보냈다. 참 그러한 부인이 계시기 때문에 또 박정희 대통령이 큰일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잔 하세요. 요즘 다들 법카들 가서 신나게 쓰고 다니시는데 참 그 당시에 법카가 없었나요, 박사님? 그때는 신용카드 자체가 없었던 시절 아닌가요? 신용카드가 없었죠. 오늘은 참 우리나라의 큰 경축일인데 그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저렇게 분열증후군으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지 나는 그 뉴스를 보는 순간에 오늘 사는 이 지성인들, 정치인들 가슴팍에 불도장을 하나씩 찍어줬으면 좋겠어. 분열 때문에 나라 망하게 생겼잖아요. 회장님, 그 이종찬이 잘 아시죠? 알죠. 이자가 지금 행패를 부려서 이렇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 참 이상해요. 지난번에 이종찬 회장이 전임자가 김원웅이요. 그 자가 또 얼마나 말썽을 피웠습니까? 말썽을 많이 피웠어요. 그래서 내가 민족중의 이름으로 여러 차례 그 논평을 내고 성명을 내가지고 끝내 뭐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그 사람만 하더라도 엄청 문재인이하고 딱 짜가지고 현실 판단을 그 사람이 공화당과 민자당 출신이에요. 맞아요. 공화당 공채 출신이에요. 공채. 그런데 어떻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특정인하고 친해지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거기 출신이 어쩌면은 박 대통령은 친일파로 몰았어. 그자가. 맞아요. 김원웅이가 백선엽 장군도 친일파로 몰고. 백선엽도 그렇게 몰고. 그래가 끝내 그 말썽스러워 가지고 뭐 그만두고 이제 이종찬 씨가 됐는데 참 나는 어처구니 없게 들리는 것이 나는 그 양반을 비난하기 전에 그 양반의 사고가 어떠한 방향으로 추구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조그마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만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이성만 박사를 그렇게 하대할 수 있나요? 이성만 박사가 건국 대통령이라는 말에 이종찬 씨는 분노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될 법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도 이성만 박사예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도 이성만 박사인데 이 박사를 지켜 세우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 그리고 이성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이라
고 하는 데 대해서도 반발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번에도 이번에 행패를 이렇게 부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김구 그 양반은 이제 자기 가정의 가계부를 보면은 상해 임시정부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느낄 만한 몇 가지 근거는 있어요. 네. 조상들이 거기서 애를 쓰고 한 흔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종찬 씨가 22대 국가정보원장을 했는데 예. 당시에 제가 전직 국회의원들로 모여 있는 조직이 대한민국 헌정회입니다. 거기 내 부회장으로 있을 때인데 그 국가정보원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40~50명이 오찬에 초청을 받아서 국정원을 방문을 했어요. 네. 했는데 거기 가면은 우리나라 현대사를 한눈으로 조감할 수 있는 자료와 그림, 사진 따위를 쭉 전시해 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시찰을 하는 겁니다. 들어서면서 오른쪽을 벽면을 보니까 상해 임시정부 요원들 사진하고 여러 가지 기록들이 초상화 뭐 쫙 있는데 이성만 박사가 그림자도 안 보여요. 아, 그때 이미 그림 나는 이게 무슨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는가. 그래서 끝내 이제 한 바퀴 돌면서 나오는데 보니까 이시영 부통령 사진, 대형 사진 걸려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것도 이종찬 할아버지. 예,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대표로 끝나고 난 다음에 공개적으로 질의를 했어요. 그 질의의 초점은 간단하죠. 어떻게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흔적이 도대체 눈을 씻어봐도 안 보이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네. 그랬더니 그때 이종찬 씨는 22대 국정원장인데 잠깐 후임자 나올 때까지 자리를 빗게 앉아 있을 때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장이 이거는 이종찬 원장님께서 만들었는데 지금 지적하신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서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는 아리숭한 답변만 들었으면 그때부터 이 사람 사고는 이승만 박사하고는 동떨어졌어요. 예. 그 흔적이 오늘 나타난 거 아닙니까? 네. 구체적으로. 예. 뭐 뉴라이트의 첫째 분별법 제1항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 네. 건국이라는 단어를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논리가 건국 79조는 오늘 이 땅에 그런 언어가 통해지고 또 그거에 기점이 돼가지고 국가 경축이 산산조각이 나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떡봉김에 잔치 지낸다는 기분으로 거기에 숟가락 올려놓고 이런 나라가 이게 그런데 회장님 그 이종찬이의 그 뉴라이트 판독법 판별법의 이제 첫 번째가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면 뉴라이트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회장님 뉴라이트예요 아니에요? 나는 나머지 보지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 뉴라이트예요 아니에요? 나는 올드라이트. 저는 어제 뉴라이트 선언했어요. 네. 100번 생각해도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이지. 아니. 그난 뉴라이트인데 이제 올드라이트 둘이 나란히 앉아 있네. 아니 예를 들어 1919년 임시정부가 건국을 했다고 치면 그럼 그 다음에 독립운동은 왜 합니까? 건국이 됐는데. 그리고 모순이지 않습니까? 국가라는 거는요.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째 땅덩어리가 있어야 돼요. 자치권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헌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법이. 상해 임시정부에 뭐가 있었습니까? 애국심을 불타는 동지들만 있었지 구체적인 땅이 있었습니까? 국민이 있었습니까? 네, 영토와 국민이 없었죠. 그런데 그러한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양반은 건국 대통령이라고 부르면은 뉴라이트다. 배척의 대상이다. 그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됩니까? 예, 회장님. 이 오늘도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제가 한 두 가지 질문 드리고 또 마무리 인사 말씀도 듣고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문재인이 때 나라를 완전히 뺏길 뻔했어요. 그 이제 2년 전에 우리가 기적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켜가지고 간신히 그 막아냈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이가 3년 후에 대통령 되면 문재인이보다 더 할 거라고들 다들 걱정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재명 씨 얘기 나오면은 목청을 가다듬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부로 예. 뭐 취급이라는 단어가 매우 부적절합니다. 함부로 취급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명백한 것은 네. 그 양반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공감대가 앞으로 폭이 넓고 깊어져야 된다고. 왜냐하면 대한민국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건국 사관이 녹음되어 있는 건 저는 듣고 봤습니다. 이승만 박사를 침입하러 몰아요. 네. 이승만은, 인간 이승만은 뼛속까지 반일입니다. 독도도 이승만 박사가 이승만 라인을 펼침으로 일방적으로 네, 평화선 미국과 상의도 하지 않고 주한 미국 상의도 선을 그었어요. 그게 실효적 지배권으로 들어가는 단서가 됐고 또 그때 그 이승만 라인을 침범하는 일본 배만 있으면은 납포를 했어요. 그러한 양반을 친일로 매도를 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반민족 행위자로. 네. 그 어떤 논리, 어떤 픽션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연결이 됩니까? 정신병자 아닌 것은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네. 그런 양반이 대통령을 넘본다? 그게 말이 될 법한 얘기입니까? 물론 그 사람이 재간은 있어가지고 소위 개딸들이 저렇게 아우성을 치고 하는 거는 그것도 범상스럽지 않은 하나의 테크닉이네. 그러나 그 테크닉을 가지고 예. 우리나라 다스린다. 우리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정치적인 이념의 각도라고 치부하더라도 인간성을 하나 살펴볼래요. 정치는 인간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이미 녹슬은 얘기입니다만은 양친 부모 안 계실 때 형수는 네. 부모 맛집이라고 그러는 그렇죠. 예. 그 형수 보고 그렇게 상욕을 퍼부어대는 사람을 우리의 국가 지도자로 받들어 모실 수 있는 도량을 고 박사는 갖고 없습니다. 계십니까? 그런 도량은 없습니다. 그거 안 되죠. 그리고 남자가 흔히 지체 높고 뭐 어떻게 되면 이것도 좀 부적절한 얘기입니다만은 들어 뭐 연애할 수도 있겠죠. 그래 이름난 영화 배우하고 사귀면서 정이 시들어서 흩어지는 거는 또 인지상정일 수 있어. 그거는 우리가 탓하자는 것이 아니야. 그 여성을 총각이라고 속여가지고 매질가지고 이별할 때 그 악담 퍼부은 거 그거 보세요. 네 말이 하나 피운 거 내가 알아. 내 사법 동기들이 부장검사들이야. 말만 하면 3년 지역이야. 이렇게 협박하면서 내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깨진 사람이에요. 인간성이 부서진 사람이에요. 그런 양반을 재간 있고 능력이 있다고 그거 하나 믿고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셔? 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하고 예. 저 건배사 준비해 주세요. 저는 더 걱정되는 거가 그런 사람을 지키겠다고 한 당이 통째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더 놀랍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 아닙니까? 예. 거기다 더불어라는 것은 겉다리고. 예. 그런데 며칠 전에 그 정봉주. 예. 그 친구가 달변이니까 그 이재명 당의 그 사당화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발했다가 지금 야단 법석을 쫓기다시피 어떻게 그 정도로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도 대단한 사람인 것만은 분명한데 좋지 않는 방향으로 발달이 돼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회장님 마무리 말씀으로 다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힘이 없으면 뺏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유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근데 나는 오늘 윤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서 그 양반이 국가 안보에 대해서 확고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흔적을 나름대로 읽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아니 볼 수도 없는 이분의 안보 라인의 대폭적인 언론에서는 조금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만은 한꺼풀을 벗기고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안보에 대해서 확고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든든한 생각이 드는데 첫째 그 국민의 힘이 좀 독해졌으면 좋겠어요. 조금 이제 한동훈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많이 찬양을 하고 했습니다. 뭐 해맑은 지성이라는 표현도 쓰고 했습니다만 기왕에 그렇게 됐으니까 뭐 친윤이다 반윤이다 이런 단어가 국민의힘 언저리에서 아직도 오락가락 한다는 그거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는 빗나간 현상이에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도 모자라는 판에 그래서 나는 이 자유우파 국민들도 우리 후손들이 어떤 세상과 부딪혀서 살아갈 것인가 그거를 생각할 때 아찔한 생각을 가지고 이 자유의 가치를 확장하고 그래서 우통을 벗어 제껴놓고 한판 승부를 거는 그러한 진정성을 가지고 나라 걱정, 우국 충정을 불태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구 TV 자유파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으로 우리 정재우 회장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마무리 덕담과 인사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히 비천도 짧고 모든 면에서 어리숙한 점이 많습니다만은 이 금쪽 같은 좋은 시간에 깊이 한두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직해야 되겠습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발을 정자 아닙니까? 단순히 사람과 교제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정직해야 된다는 단순한 그런 논리가 아니라 정의로운 정의감을 가지고 이 나라 우리 후손들도 마음 놓고 남의 나라 도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풍만한 싱그러운 나라가 될 수 있게 시리 오늘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우리 모든 지성이 초점을 거기다 맞추어서 정조준해서 이번에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활을 참 잘 쏘지 않습니까? 명중률이 100% 아닙니까? 나라 사랑하는 우리의 신념을 그 명군과 같이 정조준해서 이 나라 키워서 우리 자손들이 넉넉한 마음으로 남의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풍만한 대한민국의 완성도를 함께 기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마무리 건배 한 말씀. 건배사는 제가 위하여 하면은 자자자자 이걸 해주셔야 되는데 예행 연습 없이 그냥 가도 되겠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그걸 풀어드리겠습니다. 박 대통령의 평생 목표는 4자였습니다. 자유, 자주, 자립, 자주. 4자 정신의 무궁한 계승 발전을 위하여 자립, 자유, 자조, 자립, 자주. 자유, 자조, 자립, 자주. 그래서 내가 정신에 글을 썼는데 스스로 자자를 4개 기둥으로 삼아가지고 대한민국의 대들보가 심어졌다. 나 이런 얘기. 4자 정신. 자, 그럼 건배하겠습니다. 4자 정신의
무궁한 계승 발전을 위하여. 자자자자. 네, 고맙습니다. 이제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지난 주말 제가 제주도 서귀포의 아미고 회원들과 함께한 특강 영상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